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가 연속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저출생 고령화 위기 대응 특집 인터뷰. 어제는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대책 관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얘기 나눠봤고, 오늘은 한국의 인구 변화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등등을 전문가의 진단과 평가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국내 대표적인 인구 경제학자로 꼽히는 분입니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 클러스터 센터장 맡고 있는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오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미국 뉴욕타임스는 칼럼에서 한국의 인구 감소가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 감소를 능가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인구 경제학자인 교수님 보시기에 한국의 인구 감소 그 정도로 재앙인가요? 이게 이제 규모나 속도 면에서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규모와 속도 면에 있어서는 유사하고요. 네. 14세기 흑사병 때 유럽 인구가 3분의 1 정도 줄었는데, 한국이 앞으로 한 50년 내에 인구가 한 30% 정도 주는 걸로 추정이 되니까 규모와 속도는 비슷합니다. 근데 몇 가지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과는 달리 그런 사회보장 제도도 없었고, 그다음에 여러 교육 시스템도 없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지금의 한국이 겪고 있는 문제가 훨씬 더 복합적이고 더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불균형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그때는 모든 사람이 다 사라졌지만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주로 더 많이 사라지고 있고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구조적인 불균형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더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때와는 달리 이런 인구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도 훨씬 더 개선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더 어려운 면도 있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14세기 흑사병하고는 약간 좀 다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추세라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 인구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감소하게 되는지 이제 궁금하고요. 또 인구 변화로 인한 노동 인구 절벽에 대처할 수 있는 골든 타임, 이게 얼마나 남았는지도 좀 설명을 같이 해주세요. 그게 지표에 따라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생산 연령 인구, 그러니까 15에서 64세 인구는 지금부터 굉장히 빠르게 줄기 때문에 이미 골든 타임이 지나갔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실제로 일을 하는 생산 이 경제활동 인구라든가 취업자 수는 앞으로 한 20년 정도는 크게 줄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더군다나 생산성을 조정하는 그런 노동 투입을 본다고 하면은 더 늦게 줄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 시작되는 문제는 전체적인 노동 인력 절벽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한 부문이나 특정한 어떤 유형의 그런 인력이 많이 부족해지는, 네. 그러니까 부문 간 유형 간 불균형 문제는 지금 이미 시작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한 4, 5년 정도가 지나면은 청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35세 미만 이 취업자가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한 25년이 지나면 절반으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우리나라 여러 가지 노동 수급 불균형을 가져오고, 그러니까 노동 시장의 어떤 기능을 약화시키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문제는 앞으로 한 10년 정도가 되면은 정말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10년 내에는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교육을 개혁하고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총체적인 어떤 대응이 필요하네요. 네. 그러니까 미국 학자였던 것 같은데 어느 노동 분야의 석학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을 듣고서는 네.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라고 외치는 장면이 이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 인구 감소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네. 지금의 인구 감소 우리나라 망할 정도로 심각합니까? 그래서 저는 인구 문제가 이렇게 급성 질환이라기보다 약간 만성 질환과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만성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어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서서히 약화시키고 기력을 떨어뜨려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의 인구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망한다는 걸 저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규모가 주는 것보다도 제가 보건대는 출생아 수가 굉장히 빠르게 줄어서 매해 태어나는 출생 코호트 간의 불균형이 심해지는 문제가 훨씬 더 단기나 중기적으로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출생 코호트 간의 불균형이요? 그 이유는 우리 사회 여러 그 제도나 시스템이
매년 몇 명이 태어나는지에 대체로 맞춰져 있습니다. 네네. 병원의 의사 수도 그렇고 보육시설이라든가 뭐 국방도 그렇고. 근데 이것이 천천히 줄면은 그거에 한 사회가 적절히 적응해야 할 수가 있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지난 10년 사이에 출생아 수가 갑자기 절반으로 줄었거든요. 네. 30년 전에 3분의 1로 줄고 이런 식으로 갑자기 줄면은 우리 사회가 이것에 적응하거나 대응하는데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뭐 망하진 않더라도 국민의 삶이 나날이 팍팍해지고 좀 힘들어지는 그러한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인구만 줄어드는 게 아니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뭐 다양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그러네요. 그 네. 부분은 무슨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변화는 인구가 줄면서 고령화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네. 전체적으로 고령인구가 느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우려가 있겠죠. 고령자가 늘어나가면 아무래도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그 앞으로 이제 고령층이 되시는 분들은 과거와는 다른 어떤 성격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경제 성장에 힘입어서 학력도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아진 분들이고요. 건강도 개선이 됐고, 그다음에 뭐 젊은 시절에 여러 가지 경험도 훨씬 더 호의적이어서 훨씬 더 인지 능력이라든가 그런 인적 자본이 개선된 분들로 이제 고령층이 바뀔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질적인 면을 고려를 해야만 앞으로 그 인구 변화가 가져올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앞으로 고령층의 여러 가지 성격이 개선된다는 것을 간과하면은 인구 고령화의 충격을 좀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은 국가 소멸이다, 한국은 망했다 이런 자극적인 표현 경계하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인구는 감소하지만 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사회 경제적인 충격을 또 완화할 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 제가 이제 좀 받아들여지는데 네. 비관적 전망 그런 표현 경계하시는 이유 뭔가요? 그거는 미래가 아직까지 불확실하고 정해진 것이 다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 단정적인 표현을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알고 있는 것은 그동안 몇 명의 아이가 태어났고 지금 인구가 어느 정도인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얼마나 태어날지, 모의고인이 얼마나 들어올지, 태어난 아이 중에 뭐 몇 %가 일을 하고 얼마나 생산적인 사람이 될지 그거는 하나도 지금 결정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것들이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네. 이미 뭐 미래가 결정이 돼서 이거는 굉장히 이제 망했다 그렇게 표현할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부가 어제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기로 한 걸로 보이는데 자, 교수님 보시기에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는 게 어느 정도 단기간에 가능한 일인지 아니면 좀 더 시간을 갖고 좀 인내심을 갖고 봐야 되는 일인지 어느 쪽이 맞습니까? 만약에 이 반전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막 출생아 수가 줄어든 것을 살짝 멈추고 1, 2년 정도 살짝 반등하는 정도를 생각을 한다면은 가능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추세 자체를 완전히 반등시키고 상당히 네.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어떤 반전이라고 본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뭐 금방 어떤 노력을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우리가 꾸준히 노력을 하고 또 지속적으로 중장기적인 정책을 써야만 바뀔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점에서 역시 좀 더 긴 시간, 그러니까 길게 보고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이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저출생 직접적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규정하고 여기에 이제 역량 집중하기로 했어요. 첫째는 일 가정 양립을 위한 휴직 제도 강화, 둘째는 양육, 애들의 교육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 셋째는 주거 공급 늘리고 자금 지원도 한다. 이 방향성은 맞다고 보세요? 저는 반은 맞고 네. 반은 틀리다.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반은 맞다고 하는 의미는 이게 다 중요하고 좋은 정책들입니다. 근데 주로 어떤 정책이냐면은 현재 결혼을 하신 분들, 결혼을 한 부부가 이 출산과 양육의 비용을 줄이는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효과적이고 중요한 정책이고 이게 그동안의 정부의 기조이기도 했는데 그것을 굉장히 많이 강화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효과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은 이게 단기적으로는 가장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의미는 있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반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여기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이유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하고 있는 정책이 기본적으로 결혼하신 분들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25세에서 39세 여성 가운데 절반 이상은 비혼 상태입니다. 근데 결혼을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은 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요인하고는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번 대책에 물론 결혼에 인센티브를 주는 그 정책이 몇 개 포함이 되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미약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대책이 많이 강화됐습니다만 네. 여전히 적어도 중산층 이상, 그러니까 일자리가 안정적인 일자리가 있고 그다음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되시는 분들에게 주로 효과가 있을 정책이지 소득이 낮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정도 정책에 의해서는 행위 자체가 변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세 번째는 비용 말고도 결혼과 출산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뭐 노동 문제라든가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에 있어서의 경쟁,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경쟁, 뭐 지역 불균형 여러 가지 그런 더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뭐 하루아침 해결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이제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결혼 인센티브하고 저소득층을 어떻게 배려할 거냐. 그다음에 뭐 노동이나 교육 경쟁 같은 기타 문제들 아주 구조적인 문제들 같이 어떻게 결합해서 갈 거냐. 그 말씀 이제 해주셨고요. 자, 정부가 제안한 정책 중 이 방안은 저출생 추세를 전환시킨 시작점이 될 만하다. 모멘텀 마련하기엔 기반이 되겠다. 그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까? 저는 뭐 특정 정책이 아니라 정부가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아무튼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 지원 규모도 확 늘리고 네.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적어도 아이를 낳을까 말까 고민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강력한 시그널을 보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러니까 지금 결혼과 출산의 경계선에 서 있는 분들 고민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래도 좀 어떤 반전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청취자분께서 이런 질문하셨습니다. 문선형 님이 네.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지방은 소멸 걱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출생아 숫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고 하는 문제보다도 네. 지역 불균형 문제가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더 뭐 지금 심각하게 생각을 한 것은 뭐냐면은 악순환이 시작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이 줄면은 그 지역에 어느 정도 인구가 있어야만 유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네. 의료, 보육, 뭐 이런 사회복지 인프라가 무너지고 그게 무너지게 되면은 더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지금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이 발생하는 문제는 어떤 출산율에 있어서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인구 이동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누구의 인구 이동이냐면은 젊은이들이 이런 지방이나 소도시에서 이제 수도권 대도시로 가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걸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네. 젊은이들을 다시 뭐 지방으로 복귀하려면 굉장히 큰 인센티브가 필요한 것이고요. 근데 분석을 해보면은 실제로 대도시에서 한 50대나 60대 초반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방으로 내려오신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네. 더 순위 이동률이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 이동할 수 있고 이동해서 어떤 정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을 한다면은 물론 청년을 끌어들이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훨씬 더 가능한 그런 대책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번에 정부가 가칭 저출생 대응 기획부, 저출생 수석실 신설 뭐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도움은 되겠어요? 아무래도 그 정책의 뭐 조율 능력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효율적인 정책 수행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부처가 생기고 나면은 거기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안정성이 생깁니다. 예, 지금은 단기간에 있다가 나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 그런 안정성이 없는데 그런 장점은 있는데 이게 얼마나 효과적일지에는 결국은 이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모든 부처의 거의 모든 업무가 다 이 저출생 문제하고는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부처가 이것을 다 직접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 일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핵심적인 업무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조율을 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 너무 좁히게 되면은 사실상 굉장히 그 매우 좁은 의미에 있어서의 그런 저출생 대책에만 그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너무 넓히게 되면은 한 부처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잘 그 조정을 할 것인지 그것이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인구 문제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인구 정책을 네. 저출산 완화 정책과 인구 변화 대응 정책으로 나눈다고 들었습니다.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이 완화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뭐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을 좀 늦추고 더 반등시켜서 네. 전반적으로 앞으로 인구가 줄고 인구가 고령화되는 속도를 늦추자라는 그런 것이죠. 근데 반면에 그 인구 변화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어차피 그 인구가 줄고 고령화되는 그런 추이 자체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변하는 사회에 잘 적응을 하고 그러한 그 인구 변화의 충격을 완화하는 여러 가지 그 사회의 어떤 제도적인 구조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교수님은 최근에 네.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는 네. 제목의 책을 펴내셨습니다. 책 내용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이번 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인구가 그 변해서 이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총론적인 얘기는 많지만 구체적으로 인구가 언제 어떻게 변하고 그래서 우리 사회의 어떤 분야에 어떤 시기에 어떤 정도 규모의 충격을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히 알려진 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이 책에서는 그걸 좀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 가지 실질적인 데이터하고 전망에 기초를 해서 이제 그걸 자세히 얘기를 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럼 우리 사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그 일을 해야만 이러한 그 인구 변화의 충격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것을 모색하려고 한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만약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네. 노동 생산성이 만약에 획기적으로 개선이 된다면 네. 인구 감소로 인한 충격도 좀 완화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일반적으로 젊은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그 생산성은 줄어들 거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도 노동 생산성 증가시킬 방법이 있습니까? 우선은 그게 약간은 사람들의 이 착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인구가 고령화되면은 전반적으로 노동 생산성이 떨어질 거라고 우려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다른 선진국에서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생산성이 떨어지는 건 이제 나이 효과죠. 근데 한국은 이런 나이 효과뿐만이 아니라 코호트 효과, 그러니까 언제 태어난지에 따라서 생산성이 달라진 효과가 있고요. 그러니까 뒤에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생산적이고 건강하게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고령층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효과가 나이가 들면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효과를 오히려 능가하는 시기가 한참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않고요. 그 외에도 한국은 전반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생산성이 낮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의 상대적인 생산성이 낮고 네. 고령자들도 50대 중반을 넘으면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그 좀 완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을 좀 더 유연하게 해서 이분들이 그 전에 할 수 있던 그런 일을 계속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비슷한 일을 할 수 있게끔 한다거나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이나 출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불이익 때문에 하던 일을 그만두고 나중에 자기가 잘 안 맞는 일로 가면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완화를 하고 좀 개선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여성과 장년층의 생산성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 가능성도 있고요.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은 상당 정도의 그 노동인구 증가 효과가 이제 발견이 됩니다. 네. 이제 여성의 노동 참여 활성화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쭉 해오셨는데 그렇다면 돌봄 서비스 수요도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뭐 9월부터 시범 사업도 하긴 하지만 필리핀 도움이요. 네.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우려를 갖고 있어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돌봄 노동에 대한 수요가 늘 것인데 사실은 그 아이 돌봄에 대한 수요보다도 고령자 돌봄에 대한 수요가 더 폭발적으로 늡니다. 그러니까 2035년까지 뭐 2배 이상 그 수요가 늘기 때문에 그 인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외국인 인력을 도입한다고 한다면은 아이 돌봄보다는 고령자 돌봄에 말하자면 더 투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그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널리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 아이돌봄 일을 이 외국인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난관을 좀 극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이 일단 상당히 지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뭐 낮추기 위해서 뭐 차등적인 어떤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내국인 노동 이 공급망이 상당히 붕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외국인에 전적으로 의존하는데 나중에 외국인이 들어오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은 좀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고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보건대 앞으로 뭐 10년, 20년 후에
이러한 분야의 외국인을 이렇게 많이 도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좀 있습니다. 네. 예. 교수님께서는 네. 노동력의 총량이 줄어든 문제보다 특정 부분에서 아까 좀 말씀하셨는데요. 네. 노동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한 해결하는 게 더 시급하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부분에서 특히 그 우려를 하고 계십니까? 예, 노동 각 부문별 공급하고 수요를 이제 추정을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제일 앞으로 단기간에 노동력이 많이 부족해지는 분야가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입니다. 그 외에 이 소매업이라든가 네. 음식점 주점업 그다음에 그 운송업 이런 데에서 단기간 굉장히 인력이 많이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현재 정부는 고령화로 인해서 의료 서비스 수요가 앞으로 급격히 증가할 걸로 보고 의대 증원 등 의료 개혁 추진하고 있고요. 반면 의료계는 저출생으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하면 의사수 증원은 필요 없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인구 경제학적 측면에서 볼 때 의료 인력은 앞으로 더 필요합니까? 뭐 결론은 그렇고요. 근데 그걸 뜯어서 보면은 인구 고령화하고 인구 규모 감소가 같이 진행이 되는데 앞으로 한 25년 정도는 인구 고령화가 인구 감소 효과를 압도를 해서 의사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납니다. 네. 의사가 더 필요하고요. 근데 2050년이 지나고 나면은 인구 감소 효과가 그걸 압도하기 때문에 또 수요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거에 잘 맞춰서 우리가 신축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81님이 우습고도 슬픈 얘기지만 50이 넘은 저 같은 경우에 나중에도 나이 먹어도 일자리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거는 어떤 인력이 되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고요. 왜냐하면 네. 고령 인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질적이고 다릅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분이 될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은 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뭐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책에 나온 내용 중에 이 대목이 인상적입니다. 고령자의 특성이 불리함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인을 위한 나라를 만드는 동시에 나이가 아닌 사람 자체만 보는 노인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네. 지금 시간 한 3, 4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짧게 좀 정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사람도 낭비되지 않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의 나이만 보고 그 사람의 역량을 판단하지 않으면은 사람이 낭비가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가 변합니다. 그 변한 거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어야지 나이가 들어서도 젊은 사람처럼 일을 하라고 하면은 역시 또 일을 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고령자의 친화적인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점에서 노인을 위한 그런 나라 또는 노인이 없는 사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뉴스레터 K가 준비한 저출생 고령화 위기 대응 연속 인터뷰. 오늘은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순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